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뭐 공유자 우선 매수 이런 것들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시 경매에서요, 많이 들어보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제 일주일 내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면 역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를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매각 허가 결정 받으면 이제 매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역시 1개월 이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매수 신청, 그 매각 기일에 매수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역시 버금가는 이제 높은 가격을 써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경매에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되기 위한 그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가령 감정 가격은 1억 원이다. 근데 한번 1회 유찰이 돼서요. 유찰이 돼서 현재는 최저 매각 가격이 가령 8천만 원이다. 20% 이제 저감이 돼서요. 8천만 원이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9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했어요. 갑은 9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고,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가령 막 8,500만 원에 이제 매수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을 이제 쓰는 사람이 이제 제일 높은 가격이 이제 현재 9천만 원. 그럼 당연히 이분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을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써내신 분인데, 그냥 두 번째로 뭐 높은 가격을 써냈다라고 해서 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는 이 9천만 원에다가, 9천만 원, 지금 갑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9천만 원에다가, 지금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지금 8천만 원이었죠. 그 매각 기일에 8천만 원이었으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매각 가격에, 최저 매각 가격에 이제 10%, 그럼 가령 8천만 원 10% 하면 얼마죠? 800만 원. 그죠? 그러면 이 800만 원을 매수 신청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이 9천만 원에다가 9천만 원에 마이너스 800만 원을 해요. 800만 원. 그러면 8,200만 원이다. 그죠? 8,200. 그럼 이 가격보다 8,200만 원이라는 이거 금액을 계산하면 이제 8,200인데, 이 8,2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신 분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8,500만 원으로 매수 신청을 하셨으니까 8,200만 원보다는 더 높은 금액이다. 그죠? 따라서 을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집행관이 이제 물어봐요. 차순위 매수 신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럼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무슨 사정으로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다른 사정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역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다만 뭐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거의 이제 매각 대금을 내고, 매각 허가 결정 받고 매각 대금을 내고 소유자가 되니까, 굳이 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돈을 내고 그 내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800만 원 보증금 내고 지금 들어오신 거거든요. 매수 신청. 그래서 그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망설이다가 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기 위한 그 요건,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지금 뭐 설명을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뭐 우리 여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볼게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제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공유관계 있는 자, 사실 공유관계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2명이나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사실 뭐 부부끼리도 잘 안 맞고, 그죠? 뭐 부모 자식하고도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더군다나 뭐 다른 사람하고 뭐 공유 관계에 있다. 그럼 의사가 좀 합치가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국민들이 분쟁이 있는 거 별로 국가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유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공유자 우선 매수의 법의 그 이념입니다. 네. 법의 취지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이야기냐. 가령 어떤 이제 물건이 있어요. 이런 X라는 가령 이런 하나 뭐 부동산이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런데 가령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각자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이 갑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A가 이제 채권자예요. 갑이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도 역시 경매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지분 경매라고 해요. 그럼 이 지분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요. 그 낙찰을 받게 되면 지금 다른 사람 여기에 예를 들어 B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B랑 또 공유한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갑하고도 잘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에 살 때 이제 갑하고 같이 샀는데 사고 나면 또 서로 또 틀어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모르는 사람 B랑 또 공유관계 있다? 그럼 사실 이 공유물 자체가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뭐 처분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B가 이제 낙찰자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그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그 매각의 종결이 선언되기 전까지 이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법정에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B가 매수 신청한 금액이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신청한 금액으로 B가 낙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 이걸 우리는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하고, 일단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매각이 종결 선언 전까지만 우선 매수 신고를 하시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비교적인 건 뭐 쉬운 개념이니까요. 하나만 좀 살펴보고. 자, 이제 세매각과 이제 재매각이라는 개념인데, 세매각은 매각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즉 낙찰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매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재매각은요.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을 받게 되면 이제 매수인이 된다고 했죠. 그럼 매수인은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1개월 이내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매각을 엽니다. 그걸 우리는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뭐 유찰이 돼서 다시 기일이 열린다. 그냥 그건 세매각. 그 다음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매각 기일이 열린다. 그냥 재매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용어들 우리 좀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하고 이제 용어를 우리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